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강인순입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다른 누구와 통한다는 것을 느끼며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각자가 바쁘게 살아가는 요즘 소통의 목마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만큼 소통을 향한 갈망 또한 간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황전현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통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학 박사 황전현 박사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예, 제가 교육계에 오래 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소통, 예. 협상, 예. 또 자기개발 분야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파를 하려고 예. 강연을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희 그 사무실 이름이 이제 체인지업이라고 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스포츠 좋아하시니까 예. 야구에서는 변화구를 뜻하는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위로 사람이 계속 좀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예. 그런 취지로 제가 이제 체인지업을 내걸고 예.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이름이 체인지업 참 독특하지만 예. 또 우리 황 박사님의 개인적인 삶하고 또 혹시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지 한번 대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좀 에너지를 업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저의 염원을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황 박사님 책도 많이 쓰시고 소통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시니까 강의도 많이 다녔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강의를 주로 많이 하셨나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우리가 소통 그러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그 감성적인 소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영화 뭐 대작 그런 걸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낼 때도 뭐 치열한 어떤 뭐 앵글 각도라든지 연출이 있고 난 뒤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통도 이성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의 기술이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소통도 기술이다 하는 점을 강조를 하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 소통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입장이라든지 주장보다는 사실관계 중심으로 소통을 전환을 해야 된다 하는 거 한 가지하고 소통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소통에서 의미하는 좋은 인간관계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소통에서 그러면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거니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저는 주로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요.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아주 좀 세밀하게 어떤 소통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을 좀 탄탄하게 하면 좀 소통이 원만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박사님, 교육학 박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으신 거는 언제였나요? 이 참 교육계 발을 들여놓는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그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러셨네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특별 강연을 오셨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아마 추기경님 세계 최연소 추기경님이셨으니까 추기경 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고등학교 시절에 꼭 그 강연을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연을 들으러 갔어요. 갔더니 추기경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제일 좋은 반찬이 김이었답니다. 김인데 그 김을 평소에는 먹기가 어려운데 신부님이 방문만 하시면은 어머니가 김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나는
꼭 신부가 되어서 저 김을 먹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요. 예. 그래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계기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예. 예.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한때는 참 교육계 활동도 제가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교총에 1986년도에 공채로 입사하면서 예. 예, 교총에 인연을 맺었는데 예. 들어갈 때는 사실은 교총이 정확하게 무엇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예. 공채가 난지도 저는 몰랐고요. 예. 근데 지인이 이제 소개를 했고 마침 그때 인문사회 계열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뭐 지방대학 출신으로서는 유일하게 예. 제가 이제 들그덕 합격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를 교육계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네요. 예. 교총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예. 예. 교총이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이 교육자가 살아야 예. 교육이 살고 예.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예. 하는 게 기본 모토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그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업무는 뭐 기본적으로 예, 다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 우리나라 교육 재정이라든지 지방 교육 자치제 문제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이슈는 거의 다 예, 관여를 다 했습니다. 예, 정부하고 단체 교섭도 해봤고 예. 또 그리고 그 정책 개발된 게 실현될 수 있도록 청와대라든지 국회라든지 뭐 실현하기 위한 로비 활동 예,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하고 예, 참 보람차게 예,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자를 위해서. 그러면 교총에서 한 18년 일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 보람찬 그런 뭐 경험이 있으셨다고 네, 했는데,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일이 가장 보람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예, 많습니다만 예.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지금은 조금 내리에서 잊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줄여서 교원 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헌법에는 예,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교원 지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법률이 원래 이제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각각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뭐 이런 게 산재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특별법 형태로 해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는 법을 만들어내었죠. 예. 그게 교원지휘법인데 예.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거기에 보면은 전문직인 교원이 정부와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터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전문직 협회가 많이 있지만 예. 정부와 공식적인 교섭권을 허용하는 데는 우리 교직사회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그때 관계 부처들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다른 단체와 예. 형평성이 맞지도 예. 않고 교원들을 인정을 해주면 다른 기관들도 다 인정을 요구할 거다. 예. 그런데 그 반대를 뚫고 교원지휘법을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군요. 예, 뭐 주도적 그러면 제가 너무 잘한 것 같고요. 하여튼 마중물 역할은 했습니다. 폴리텍 대학에서 학장도 역임하셨어요. 예, 맞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거기서는. 예, 우리 폴리텍은 이제 노동부 산하 예. 기술 중심의 직업 교육 대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목표가 기술을 잘 익혀서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겠다 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 부분에는 굉장히 노하우가 좀 쌓였는데 예. 인성 부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사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성이란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성 부분에 관한 특별 강연을 좀 만들어서 예. 제가 직접 학생들을 강의를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 학교는 굉장히 소규모였기 때문에 예. 매일 아침 9시부터 한 6분 정도를 교정 전체를 저는 명상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전 학생들이 그 시간에 스피커를 통해서 또 강의실도 다 스피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음악과 함께 자세 지도를 하고 항상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럼 전 교정이 사실상 그 시간은 거의 명상의 시간처럼 되는 거죠. 그런 또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대학 다닐 때, 그 학장으로 있을 때도 기업체 강의를 좀 했어요. 예. 근데 그 기업체 강의는 사실 기업체 재직자들을 위한 강의는 아니고요. 예.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항상 그 기업 CEO를 만나가지고, 예. 예. 나도 바쁜데 예. 강의를 왔다. 그 내가 강의를 줬으니까 예. 당신들은 우리 학식 취업 자리를 다오. 우리가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하듯이 내 강의를 그냥 무료로 줄 테니까 우리 애들 취업 여기 한두 자리는 꼭 부탁한다. 저는 이제 그걸로 활용을 했죠. 예, 그렇군요. 황 박사님, 그 교육계에 한 25년 정도 이렇게 몸을 담으셨어요. 네네. 그럴 때 또 혹시 보람 있었던 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교육계 이제 아무래도 교총에 있을 때는 이 제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취감은 있지만 뭐 개인적인 보람은 조금 작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폴리텍 대학 학장으로 있을 때는 폴리텍 대학은 이 직업교육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6개월 과정도 있고 1개월 과정도 있고 2년 전문대학 과정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년 과정은 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학장으로 있을 때 나이가 그 당시 나이로 50. 그리고 그래도 지방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와서 전기 기술을 배워서 새롭게 인생을 이제 출발하는 거를 그분들이 젊은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공부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힘도 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걸 끊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산업 현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보람도 느꼈고 저도 반성도 하게 되고 가슴도 뭉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황 박사님 어떻게 그 진짜 체인지업 변화를 다른 쪽으로 하시게 됐습니까? 소통의 그 전문가로. 그 계기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정책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요. 교육 정책이 이렇게, 우리 뭐 부총장님도 교육계에 계시니까. 교육 정책이 한번 발표가 되고 나면은 엄청난 사실은 교육 주체들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육계가 갈등이 발생하면은 그게 봉합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정폭이 돼요. 정폭이 되고 그 교육 정책이 채택이 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찬성과 반대가 딱 갈라져가지고 그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정책 실현을 위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교육 정책에다가 소통이나 협상 개념을 좀 포함을 시키면 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논문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소통이나 협상 부분이 단순하게 정책뿐만이 아니고 우리 개인 간에나 일상에 그 부분을 적용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 소지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우리 사회 전반의 소통 지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게 참 중요한 문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으로 좀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교육계에 계시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하나의 뭐 사례 같은 건 혹시 좀 있으십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면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 지금 존속 폐지 그 문제거든요. 현 정부에서는 아마 자립형 사립고를 가급적 폐지하는 쪽으로 크게 방향을 잡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자립형 사립고가 2003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교육부 부총리께서 한완상 교육부 부총리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시범적으로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처음으로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2017년이니까 무려 한 14년이 14년이 이제 경과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립형 사립고 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갈라져가 있고 끊임없는 논란 끝에 현 정부가 지금 반대로 이제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쪽에서 딱 입장을 정해버리니까 찬성이라는 입장을 도입이라고 입장을 정해버리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계속 찬성 쪽으로 가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에 유리한 논리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일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항상 주장을 하는 거는 자, 자립형 사립고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수월성,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교육의 다양성 이런 부분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거든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교육의 서열화를 조정한다. 예.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다. 또 기족학교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학부모의 선택권도 보장하면서 다양성도 추구하면서 교육 서열화를 방지할 것인가 하는 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그 담는 틀이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냐, 안 그러면 고등학교 체제를 변화를 시키는 거냐, 평준화를 보완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도입을 딱 정해버리니까 딱 찬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조정이 안 되고 갈등이 빚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최근 사안이니까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문제가 핫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요합정부에서 도입을 했다가 이번에 또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폐지를 주장하시는데 역사 교과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교과서가 좌편향되었다. 근현대사 부분이 너무나 많다. 왜곡되었다. 이런 주장이고요. 역사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 역사 교육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 또한 하나의 그 왜곡이고 독재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역사 교과서가 좀 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해 주면서 국가가 독점하지 않으면서 이런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큰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담는 틀을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국정교과서를 할 거냐. 그러면 기존의 금인정을 지필전을 강화를 할 것이냐. 안 가면 금인정 무슨 지침을 강화를 할 것이냐. 그 틀이 그 후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국정교과서를 찬성을 탁 해버리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계속 찬성에 유리한 논리를 갖다 대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의 논리를 갖다 대가지고 이게 결국 어떤 전체 사회의 분열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도입한 부분도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폐지한 것도 저는 정책 형성 개념으로 본다면 좀 타당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제가 큰 경험이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소통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러면 좀 황 박사님 지금 이제 교육계 계시다가 이제 소통의 전문가로 체인지업을 하신 거죠. 변화를 이제 모색하는데 가족들 반대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가족들은 조금 우려를 하는 분위기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걸 안 봤어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지금 잘 나가는 연예인인데 그 연예인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어려울 때 그 난방이 안 되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헤어 드라이어를 가지고 공기를 따뜻하게 했답니다. 그래 하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그 온기가 간다네요. 그럼 2시간 뒤에 또 잠이 깨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한 3일을 굶어도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회자가 그럼 그걸 어떻게 견뎌내었느냐, 이겨내었느냐 그랬더니 도움을 받았다. 주위에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팍 꽂히는 말을 한 게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달라는 용기는 있어야 되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소통, 도와달라는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사람이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좀 소명의식이라고 할까요?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반대해도 제 귀에는 안 들어오죠. 뭐 소통 항상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럼 본인은 그 이렇게 변화한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만족을 하시는 것 같으네요. 맞습니까? 저는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로망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 자신은 아직까지 여전히 초보자에 불과하고 많이 부족하고 지금 소통 관련돼서 강의를 하시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좀 더 갈고 닦아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 결정하는 데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소통의 중요성은 많은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소통의 중요성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소통 중에서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밥을 먹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애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속이 타고 애가 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먹어야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밥을 먹어야 똑똑해지고 밥을 먹어야 이뻐지고.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애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는 자기가 바라는 용돈 인상이 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밥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입장이라고 그럽니다. 드러나는 부분을. 그런데 실제로 숨어 있는 부분, 용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실관계, 뭐 이해관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에서도 어머니가 계속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 입장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대신에 사실관계인 용돈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입장 문제가 정리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하는 것이 입장을 내세우기 전에 이해관계 중심으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화를 하라고 제가 이제 아까 정책에서도 예를 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관계 중심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옳다. 아무리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엉터리라고 알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논리가 있으니까. 자기 논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판단을 해서 그게 틀렸다, 옳다 되어버리면 이제 입장 중심의 토론으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면 그 숨어있는 이해관계를 풀기 위한 대화로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명한 그 황희정성의 일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황희정성이 길을 가시는데 두 사람이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황희정성께 자기의 주장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황희정성께서 그대 말이 옳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또 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쫓아와서 또 막 이야기를 하니까 황희정성께서 그대 말도 옳소 그러거든요. 그걸 바라본 부인께서 기가 찹니다. 명색이 대감이라는 양반이.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분명한 대답을 해줘야지. 명색이 대감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황희정성께서 부인 말도 옳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희정성이야말로 저는 소통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사람은 자기의 입장은 누구나 다 옳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그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셨던 거죠. 황희정성께서는. 그러니까 너도 옳고 부인도 다 옳으니 그 옳다는 전제하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봐라라고 하는 교훈을 던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렇게 명재상으로 남으신 것이 이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그걸 이미 꿰뚫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버드 대학의 이제 로스쿨에 보면 협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이런 입장 중심의 협상이 아니고 숨어있는 거기에서는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트레스트. 이익을 중심으로 협상을 하라라는 협상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것이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 머리 좋은 하버드 대학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를 이미 우리 황희정성께서는 그걸 꿰뚫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흔히 인간사에서도 보면 하느님도 한 인간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60, 70년 또는 한 80, 90년 기다려줬다가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그 사람의 입장을 함부로 예단해서 그걸 진단을 하지 말고 그분 입장에서는 옳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면은 입장 중심이 아니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화가 전환이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중요성, 소통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입장에 대한 인정과 이해가 이제 기본으로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 박사님, 직장에서 소통은 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저도 뭐 직장 생활 오래 했죠. 오래 했으면 직장이라는 게 참 한정된 이 바운더리 내에서 있으니까 참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죠. 저는 이제 사람과 일을 갈등을 분리하라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간 유학생이 있었어요. 그분이 유학 가는데 사실 뭐 유학 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배고프고 힘들고 돈 없고 어려운 생활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하루는 꼭 자동차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과거에는 자동차가 없었거니와 있어도 소형차였는데 이제 렌트를 하다 가보니까 미국의 차들이 너무나 다 크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차를 몰고 나갔다가 이제 사고를 덜컥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그냥 태산 같은 거죠. 왜냐하면 우선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수리비를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까? 그게 이제 우선 당장 현실적인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인 것이 그 미국인이 너무나 삶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 이국 땅까지 와서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당신 정말 애국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그 유학생이 이제 됐어. 잘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수리비 협상에 딱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요구하지도 않아도 될 만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다 요구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아니 무슨 이런 이중인격자가 다 있나. 이리 내한테 친절하게 해놓고 아니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야 될 상황까지 다 요구를 해? 야 정말 이 미국 사람들은 몹쓸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충 이야기를 끝내고 나니까 또 미국인이 다시 그냥 화사한 웃음으로 자기 집에 가서 차도 마시고 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탁 깨친 거예요. 이분들은 사람 관계는 사람 관계고 일은 일 관계구나. 이걸 철저히 분리하고 있구나. 라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EJ식으로 같은 전략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막 친절하게 하고 딱 수리비 협상에 들어갈 때는 정말 자기도 꼬치꼬치하게 이거는 뺄 거 빼고 넣고 넣고 막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라본 미국인이 조금도 불편해하거나 뭐 어색한 인상을 안 짓더라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려 40번에 걸친 만남을 통해서 수리비를 절반으로 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직장 내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평가 부분. 그렇죠. 인사고과. 평가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안 좋은 평가 부분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대개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이 안 좋으니까 내한테 평가를 이렇게 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평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일은 잘하고 좋은데 자기하고 뭔가 끄끄럽다 그러면 섣불리 좋은 평가를 주기가 어려운.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갈등이 한꺼번에 묶여져서 막 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과 갈등 관계를 분리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제 무대에서 소통이나 협상이 불리하다, 약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중국이 굉장히 환대를 했지 않습니까? 환대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중국의 환대 외교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인 영빈관 그 블레어 하우스 거기에서 통상 2박을 하는데 3박을 하게 한 것은 파격적이다. 물론 우리 정상을 잘 대우해 준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잘 대우해 준다고 해서 그 협상 어제도 그 사람들이 잘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철저하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언론들부터요 막 거기서 환대를 하고 하면은
마치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것처럼 막 올라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협상이 많이 약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쏙는다 예. 하는 데 지적을 우리가 많이 받았죠. 예. 예,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이 갈등과 사람을 좀 분리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예,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예. 예, 그리고 계속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런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황 목사님, 직장에서는 일과 인간관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굉장히 소통에서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예.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소통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애 기간이 오래된 예.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예. 신혼 때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왜 그래 싸우냐 그랬더니 예. 연애 기간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살아보니까 사람이 영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달라. 아니더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예. 연애 기간 오래 해도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는 별로 없었더라는 거죠. 예.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감정적으로 좋고 예. 그래서 이 대화가 부부간의 대화 이런 부분도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못하는 액션이지만 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부 대화를 예를 들어서 예. 대개 남자들의 로망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예, 바꾸고 자동차. 싶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이렇게 한답니다. 나 이번에 자동차 바꿔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기가 찹니다. 예. 지금 형편도 어려운데 난데없이 자동차를 바꾼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형편이 무슨 자동차예요? 예. 그냥 타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화가 납니다. 예. 아니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예. 내 왜 자동차 하나 못 바꿔? 예. 내 동료들 자동차가 어떤 줄 알아? 예. 그러니까 아내는 또 화가 납니다. 예. 나는 그럼 반찬값 한두 푼, 두 푼 아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예. 당신은 그 고충 알아요? 예. 그냥 자동차 타세요. 예. 결국 그 남편은 예. 자동차도 바꾸지 못하고 제대로 저녁밥도 못 얻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죠. 예. 근데 이것을 똑같이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보면 남편이 나 이번에 자동차를 바꿔야 되겠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조금 생각하더니 얼마나 들어요? 이럽니다. 예. 야, 남편이 신이 났습니다. 예. 이 자동차 바꿔주려고 그러는구나. 예. 그러니까 목돈 한 1,000만 원 넣고 예. 나머지 월 할부금 50만 원씩 넣으면 될걸.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생각을 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여윳돈 20만 원밖에 없는데 예. 나머지 30만 원은 당신 용돈에서 좀 충당하면 안 되겠어요? 예. 예. 이 남편이 갑자기 이제 덜컥 겁이 납니다. 예. 야, 차 잘못 바꿨다가 이게 용돈 줄어드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아니야, 내 용돈 지금 부족해. 예. 안 돼. 예.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면 내년에 이 적금 만기 되는 게 있는데 예.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예. 자동차 사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남편도 자칫했다가 자기 용돈까지 깎일 판이니까 참고로 남자들 용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예. 1,000만 원 주도 부족한 게 남자들 용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그러지 뭐. 그래서 똑같이 자동차를 못 사는 결론은 똑같은데 한쪽은 분위기가 나빠지고 한쪽은 분위기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예. 그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예. 첫 번째 대화에서는 남편은 차를 사야 된다는 입장, 예. 아내는 차를 사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먼저 세워놓고 예. 그게 유리한 조건만 갖다 붙인 거예요. 예. 봐, 나는 열심히 일하니까 차를 사야 돼. 내 동료들 차가 좋으니까 차를 사야 돼. 예, 아내는 어려우니까 차를 사면 안 돼. 반찬값이 어려우니까 사면 안 돼. 이렇게 논리를 계속 입장만 계속 되니까 합의가 안 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건데 예. 두 번째 대화에서는 그 아내는 남편의 자동차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한 게 없습니다. 예. 숨어있는 사실관계, 예.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걸 따져보니까 자동적으로 차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입장이 정리가 된 것이죠. 예. 예.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에 있어서 아까 제가 항상 상대방의 입장은 옳다라는 전제하에서 예. 말씀을 예. 드리라고 했는데 부부간에 특히 거기 필요한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입장에 대해서 탁 판단을 해서 틀렸어, 옳아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그 대화가 예상치 않게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쫙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관계 중심의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예. 특히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예를 들어서 TV 소리가 너무 크다. 예, 그러면 아내한테 또는 아내가 남편한테 TV 소리 줄여요.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TV 소리가 크니까 우리 청각에도 장기적으로 안 좋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이 잘 안 된다. 예. 또 밤 1시에 만약에 귀가가 되게 늦었다. 예. 아이고 또 매일 이러는구만. 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연락도 없이 밤 1시에 들어오니까 내가 정말 걱정이 된다. 이게 사실관계 중심의 대화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면 적어도 부부간에 예,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황 박사님, 예. 요새 이제 아이들이 크면 더 소통이 잘 안 되고 네, 특히 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사춘기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예, 예. 그럼 부부관계는 이제 그렇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소통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예, 부모 소개해 자녀 주시죠. 예. 간의 이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중요한데 저는 부모 자녀의 소통에 있어서는 예. 제일 큰 책임은 저는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선은 1번은요. 저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은 참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1번은 부모가 자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겁니다. 예. 제일 큰 착각은 내가 자녀의 세대를 부모가 거쳐왔기 때문에 예. 자기 살아온 그 판단을 가지고 자녀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제일 큰 착각이거든요. 예. 예, 그게 대단한 착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춘기를 굉장히 아프게 넘기는 애가 있는 반면에 예. 어떤 애는 그 사춘기라는 성장통이 있는 듯 없는 듯 넘기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자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예. 그런 노력을 저는 부모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소통의 어떤 훈련을 좀 자연스럽게 시켜주는 게 좋은데 좀 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일 좋은 게 어릴 때부터 가족 간의 회의, 예. 가족 회의를 정례화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가족 회의. 예, 근데 그 가족 회의를 아빠가 마치 그 좌장이 되어가지고 좌지우지 해버리면 뭐 권위주의적인 그 가정의 모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자녀에게 좀 일정한 역할을 주고 자녀가 좌장이 되고 그 의제도 자녀가 정하게끔 해서 예. 어릴 때부터 이 소통이 트레이닝이 잘 되어오면 그나마 좀 소통이 나아질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정의 민주화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황 박사님, 그 소통의 전문가시니까 좀 직장, 가정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뭐라고 한번 예. 생각하십니까? 소통을 한마디로 저는 예. 중요한 거로 생각하면은 예. 저는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 예. 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감동이거든요. 예.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별 이유가 없으면 그래 나 논리적으로 수긍해. 그렇지만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감동이거든요. 예. 제가 한 5년 전에 한 1년 남짓 국회 보좌관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했는데 그때 정기 국회 때가 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예. 국정감사하고 겹쳐가지고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온갖 산하 기관들이 다 와서 자기들 예산도 요구를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사람들 만나면서 시달립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예. 대충 빨리 설명하고 돌아가셨으면 내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녁에 이제 한 6, 7시쯤 되면은 그분들이 돌아가고 조금 한가해지거든요.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차분하게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한 10시쯤 되면 좀 출출해져요. 예. 근데 그때 정부 산하 기관에 있는 어느 직원이 피자 한 판과 콜라를 들고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진짜 감동이네요. 예. 정말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같이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낮에 그분이 했던 귀에 안 들어왔던 이야기가 예. 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그리고 마음으로도 이분 요구하는 거 뭔가 좀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논리적인 말 100마디, 1000마디보다는 피자 한 판이 낫다. 그래서 모름지기 소통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소통은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황 목사님 진짜 그 공감되네요. 소통은 감동이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예. 그러면 소통이 경쟁력이다라는 말이 성립이 할까요? 소통이 경쟁력이라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나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에 따른 그 치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 갈등에 따른 비용은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합일되지 못한 어떤 갈등이 분출되었을 때 그에 따른 비용을 혹독한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사이의 소통 지수가 높아진다면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회 비용이 아주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도 타인과 소통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어서 재판으로 가야 될 재판으로 가면 엄청나게 당사자 안에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드는데 그거를 미리 소통을 잘해서 해결을 하면은 개인으로서는 큰 경쟁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소통이 앞으로 살아가는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소통이 경쟁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소통이 경쟁력, 의사소통 이렇게 연결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될까요? 소통 중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죠. 말로 하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아까 모두의 감동을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은 어떤 논리적 설득, 설명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중에 있는 유명 커피 전문점이 예를 들어서 그 화를 내는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이제 라떼라고 하는 겁니다. 라떼가 이제 영어 앞자를 떠서 하는 건데 LATTE거든요. 그 앞에는 L자가 리스닝입니다. 리스닝.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 듣는 게 중요한데 그럼 잘 듣는 건 어떻게 듣는 거냐.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 듣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맞춰주고 웃음을 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 듣기인 거죠. 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눈을 맞춰주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액션을 보여주면요.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내가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냥 먼 산 바라보고 있고 투명한 표정을 지으면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이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투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듣기 중에서 이래 고개짓이나 몸짓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저 경험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메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처음에 뵙고 대화를 하니까 그분이 처음에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농업 분야 전공이고 저는 교육학 전공이니까 내 이야기를 해본들 제 양반이 얼마나 알아듣겠어. 예의상 그냥 내한테 이야기를 들으러 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이야기 중에 제가 보니까 좀 들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지를 해서 메모를 했죠. 그 순간에 이분의 표정이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시간 반 동안을 앞으로 우리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분야는 농업밖에 없다. 예. 하는 요지로 해서 1시간 반 동안 저에게 열강을 토하시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다가 이분이 이제 어디에 가시면 예, 항상 저를 소개를 할 때 이분은 최고의 전문가다. 예.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해요. 예. 근데 저는 그분이 1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실 때 저는 별로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그냥 듣고 받아준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이 항상 저를 전문가라고 표시를 하는 거는 예. 적어도 본인의 말을 예, 받아서 적을 정도 같으면은 그 정도의 소양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상대방의 말을 메모를 하는 것은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네. 상대방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이 소통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부총장님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지 예. 않습니까? 예. 이 소통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질문을 잘 해야 되거든요. 예. 질문을 잘하면 예.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고 소통에 도움이 되거든요. 예. 되는데 질문할 때 흔히 그 닫힌 질문이 있고 예. 열린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닫힌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단답형을 요구할 때 예. 닫힌 질문이다 그러고 열린 질문은 그 상황을 물어볼 때 열린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몇 살입니까? 예. 그 닫힌 질문인 그렇죠. 거죠. 예. 선생님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열린 질문이죠. 예. 그래서 그 잘 던진 질문 하나가요,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 그 아이와 소통을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 너 몇 살이니? 예. 어느 학교에 다니니? 예. 애인은 있니? 남자친구는 있니? 예.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겼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대를 넘어서 소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잘 듣는 것, 좋은 질문 던지는 것, 메모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소통의 경쟁력 부분도 이제 얘기하시고 소통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예. 소통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전환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예, 대로 예. 우리가 그 입장 예. 중심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환을 하라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 사실관계를 이제 항상 어떻게 좀 더 키워서 소통하는 사람들끼리 너도 도움이 되고 예. 나도 도움이 되는 예.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크가 있을 때 그 예. 케이크를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케이크 자르는 권한은 상대방에게, 예. 선택권은 나에게 주면은 예. 케이크를 가장 공정하게 자를 수 있겠죠. 예. 또 거꾸로 오렌지를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오렌지 알맹이를 원하는 사람한테 알맹이를 주고 예. 껍질을 원하는 사람은 껍질을 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로 이제 분배 중심의 소통이라고 그럽니다. 예. 소통할 때 그 이해관계를 어떻게 잘 나눌 것이냐 예. 하는 소통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키워서 예.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할 수 있는 그렇게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팔씨름을 해서 예. 한 번 이길 때마다 이기는 사람에게 돈 10,000원을 준다. 예. 대신에 시간은 1분이다. 예. 그 두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팔씨름을 합니다. 하면은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마 몇만 원 못 벌리겠죠. 그죠? 예. 못 보고 상이 끝날 겁니다. 예. 근데 두 사람이 언언을 해서 예. 야, 우리 그럴 게 아니라 너 한 번 이기고 나 한 번 이기고 나 한 번 이기고 나 한 번 이기고 하자. 예. 그러면 1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둘 다 엄청난 이익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익을 키워서 예. 사실관계를 키워서 이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나 사실관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되 예. 이 부분을 내 혼자 독식을 하겠다, 내가 많이 가져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걸 키워서 그런 어떤 높은 어떻게 보면 도덕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의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박사님, 예. 서로 윈윈하는 소통은
감동이다라는 것들이 우리 이제 기억에 남게 해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의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통의 힘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데요. 먼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바로 소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